경기 사흘차 라커룸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주장 마르쿠스가 벽에 등을 기댄 채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미경련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저는 손에 든 데이터 시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체중 칸에 적힌 숫자가 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흘 만에 2.1kg. 단백질 섭취량은 제가 정한 권장치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요. 회복은커녕 몸이 깎여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12년간 그램 단위로 선수의 몸을 관리해온 영양 트레이너였습니다. 칼로리, 단백질, 수분, 전해질 모든 걸 숫자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죠. 선수 컨디션의 70%는 주방에서 결정된다.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보란듯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시트를 쥔 손에 식은땀이 배었죠. 제가 평생 쌓아올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선수촌 공용 식당은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채식 위주의 간소한 메뉴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샐러드, 똑같은 파스타. 고기는 턱없이 부족했고요. 우리 선수들은 음식에 물려 수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정교한 식단표는 종이 위에서만 완벽했죠. 정작 선수의 입속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숫자로 가득한 제 노트북이 그렇게 무력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묵는 층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줄지어 배달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받아든 한국 선수들의 표정이 멀쩡했습니다.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리 라커룸에 가라앉은 공기와는 정반대였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같은 선수촌, 같은 대회. 그런데 왜 저 팀만 멀쩡하지? 도대체 저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향이 강하고 맵다며 제가 평생 선수 식단에서 배제해온 음식, 한식. 그 한식 도시락 하나가 며칠 뒤 독일 대표팀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12년 신념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끝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그 도시락을 보기 전에 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얼마나 단단한 편견 속에 살았는지 아실 테니까요. 제 이름은 토마스 리히터, 독일 축구대표팀의 수석 영양 트레이너입니다. 스포츠 영양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분데스리가의 명문 구단에서 12년을 일했습니다. 월드컵에는 2번 영양팀장으로 동행했고요. 제 직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선수가 입에 넣는 모든 것을 숫자로 바꾸는 사람. 저는 정말로 모든 걸 줬습니다. 한 선수가 아침에 먹는 오믈렛이 단백질 몇 그램인지, 그 안에 지방이 몇 그램인지, 점심까지 혈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저녁 훈련 전 탄수화물 섭취 시점을 30분 단위로 조정했고, 경기 후 회복 단백질은 체중 1kg당 0.4g까지 계산에 맞췄습니다. 선수들의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매일 점검했고요. 제 노트북 안에는 선수 한 명당 수백 개의 숫자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미드필더가 90분 경기에서 평균 11km를 뛰면 저는 그가 이를 글리코겐의 양을 미리 계산해 두었습니다. 경기 전날 저녁의 탄수화물 양, 경기 당일 아침의 탄수화물 양, 하프타임에 마실 음료의 당 농도까지 전부 표로 만들어 두었죠. 어떤 선수는 더위에 약했고, 어떤 선수는 위장이 예민했고, 어떤 선수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변수를 색깔별로 정리한 거대한 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동료들은 그 표를 보고 우주선 조종석 같다고 농담하곤 했죠. 저는 그 농담이 칭찬으로 들렸습니다. 제가 관리한 선수들의 부상 회복 속도는 리그 평균보다 빨랐고 시즌 후반 체력 저하 폭도 적었습니다. 구단은 그 성과를 제 공으로 돌렸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데이터가 선수를 이기게 만든다. 그 믿음은 매 시즌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가 짠 회복 프로토콜은 구단 내부 교본이 되었고 다른 트레이너들이 제 방식을 배우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게 숫자의 승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방식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부심을 넘어 우월감이 있었죠. 경험과 감으로 선수 식단을 짜는 옛날 트레이너들을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음식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다. 그게 제 입버릇이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며 코칭 스태프를 설득했고 대부분 제 말이 맞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제가 처음 영양 트레이너 일을 시작했을 때 한 노장 코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토마스, 숫자가 다는 아니야. 선수도 사람이고 사람은 맛있게 먹어야 힘이 나.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맛이라는 건 측정할 수 없는 감정이고 측정할 수 없는 건 관리할 수 없다. 관리할 수 없는 건 과학이 아니다. 저는 그 코치를 구식이라고 여겼고 그가 은퇴할 때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이제 주방에서 감정을 빼고 데이터만 남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오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시대를 앞서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제게 가장 위험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음식, 그 중에서도 한식이었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한식을 직접 먹어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한식을 선수식단에서 철저히 배제했죠. 이유는 이랬습니다. 발효 음식이 너무 많다. 김치라는 발효 채소를 매일 먹는다던데 발효식은 장에서 가스를 만들고 경기 당일 컨디션을 흔들 위험이 있다. 마늘과 고춧가루가 과하다. 매운 음식은 위장을 자극해 위경련의 원인이 된다. 국물 음식은 나트륨이 높아 수분 균형을 망친다. 밥을 몇 끼 먹는다던데 정제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아 혈당을 출렁이게 만든다. 저는 이 논리를 데이터로 무장했습니다. 나트륨 함량표를 들이밀었고 캡사이신이 위 점막을 자극한다는 논문을 인용했고 발효식의 가스 생성에 관한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제게 한식을 권하면 저는 그 표와 논문을 보여주며 단번에 거절했죠. 한 번은 한 영양학회에서 아시아 전통 식단의 회복 효과를 다룬 발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식단을 엘리트 선수에게 적용하는 건 무책임하다고요. 발표자는 제게 직접 먹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비과학적이라며 일축했습니다. 먹어봐야 아느냐? 성분표를 보면 다 나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발표자의 질문이 정확히 제 약점을 찔렀던 겁니다. 선수에게 줄 음식이 아닙니다. 회복식으로는 위험합니다.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면 아무도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저는 한식을 안 게 아니라 한식에 대한 제 편견을 알았을 뿐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표 몇 장으로 재단했던 거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과학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우리 선수 중 한 명이 한식당에 가고 싶어 했을 때도 막았습니다. 그 선수는 어린 시절 한국계 친구 집에서 먹은 음식을 그리워했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회 기간에는 안 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음식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어요. 그 선수는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났고 저는 제가 그를 보호했다고 뿌듯해했습니다. 그게 보호가 아니라 차단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죠. 월드컵 출국을 2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를린의 대표팀 트레이닝 센터 회의실에서 저는 다른 나라 대표팀들의 식단 운영 정보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3대 팀이 어떤 컨디션 관리를 하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도 제 일이었거든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화면을 넘기고 있었죠. 그러다 한국 대표팀의 관한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한국이 자국 셰프를 수십 명 데려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텔 한 층을 통째로 빌려 주방을 차리고 매 끼니 선수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한다고요. 자료에는 한국이 이미 여러 차례 대형 국제대회마다 이런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해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도쿄, 2024년 파리, 대회마다 자국 셰프를 14명에서 많게는 36명까지 파견했다는 기록이었죠. 쌀과 김치, 양념까지 톤 단위로 자기 나라에서 공수해 온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2번 읽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죠. 한국이 셰프를 수십 명 데려온대. 도시락 부대를 꾸린다는 건. 동료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수십 명이나?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휴맨십이지. 선수촌에 멀쩡한 공용 식당이 있는데 굳이 자기들 음식을 따로 만든다? 이건 영양관리가 아니라 홍보야. 음식으로 애국심을 자극하는 거지.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좋은 영양관리란 첨단 장비가 갖춰진 실험실 같은 주방, 그램 단위로 계량된 식판, 데이터로 설계된 메뉴였습니다. 수십 명이 손으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어 도시락에 담는다는 건 제 기준으로는 그저 비효율의 극치였죠. 인건비만 따져도 말이 안 됐고요. 저는 자료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셰프들의 항공료, 체류비, 식자재 운송비까지 모두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회에 수십억 원이 든다는 추산도 있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이면 첨단 영양 분석 장비를 몇 세트나 살 수 있는데 밥 짓고 반찬 만드는데 그만한 돈을 쓴다고? 제 눈에는 감정에 휘둘린 예산 낭비로만 보였습니다. 효율이라는 단어를 신앙처럼 떠받들던 제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었죠. 자료의 마지막 줄에는 한국 선수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열린 대회 때 식사가 힘들었는데 한식 도시락을 계속 먹어 매우 만족스럽다는 선수의 인터뷰였죠.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만족도라니? 그거 기분이지 데이터가 아니잖아. 저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영양학에서 가장 쓸모없는 단어라고 여겼습니다. 선수가 만족했든 안 했든 중요한 건 그의 몸에 들어간 영양소의 정확한 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동료에게 호기롭게 말했습니다. 두고 봐.
대회 중반쯤 되면 저 도시락 부대가 제일 먼저 지칠 거야. 우리는 데이터로 가는 팀이고 저쪽은 정성으로 가는 팀이거든. 스포츠는 정성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동료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긴 자네 시트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지. 저는 그 말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제 자만심에 기름을 부은 한마디였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제 노트북을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 안에 답이 다 있다. 그런 마음이었죠. 제 시트는 완벽했고 제 계획은 빈틈이 없었습니다. 출국 가방을 싸면서도 저는 한식 도시락 따위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가방 안에는 휴대용 성분 분석기, 전자저울, 선수별 식단 파일이 가지런히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비들을 보며 든든해했죠. 이것만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선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트를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세상에 제 시트를 무너뜨릴 만한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주 뒤 그 비웃었던 도시락 앞에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제 완벽한 시트가 어떻게 종이장처럼 구겨질지, 그리고 제가 12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질문 하나를 그 도시락이 정면으로 던지게 될지를요. 좋은 끼니란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저는 그 답을 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회 개막 후 닷새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선수촌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여유로웠습니다. 공용 식당은 깨끗했고 동선도 잘 짜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식판을 받아든 첫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메뉴가 너무 적었습니다. 샐러드 2종류, 파스타 1종류, 콩으로 만든 단백질 대체식, 그리고 빵. 그게 다였습니다. 고기 코너는 길게 줄을 섰는데 정작 나오는 양은 손바닥만 했고요. 저는 식판을 들고 빈자리에 앉아 한참 동안 그 위를 내려다봤습니다. 영세기 세계 최고 선수들이 모인 대회의 식탁인데 동네 작은 식당의 점심보다도 빈약했거든요. 조직위는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채식 위주의 간소한 식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명분은 훌륭했죠. 하지만 90분을 전력으로 뛰는 운동선수에게 그 식단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선수 한 명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그 식판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거든요. 일반인이라면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 2~3시간씩 전력으로 몸을 쓰는 운동선수에게 채식 위주의 간소식은 빈 연료통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선수단도 같은 식단을 두고 영양 불균형과 음식 품질을 문제 삼으며 불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팀만의 위기가 아니라 선수촌 전체에 번진 위기였던 거죠. 첫날은 다들 그러려니 했습니다. 둘째 날도 같은 메뉴가 나왔습니다.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메뉴판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또 파스타야 하던 말이 사흘이 지나자 한숨으로 바뀌었죠. 저는 휴대용 장비를 꺼내 식판의 영양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단백질은 권장량의 60%, 어떤 날은 그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저는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제로 메우려 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단백질 바, 보충 캡슐, 제 가방 안에 모든 걸 동원했죠. 처음 며칠은 그럭저럭 버텼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이 채워졌으니까요. 저는 시트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결국 데이터로 해결되잖아.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선수들이 보충제를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공격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입에서 모래 씹는 맛이 나요. 저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데이터 시트에는 단백질 그램 수만 적혀 있었지 그걸 선수가 어떤 기분으로 삼키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거든요. 그 공격수는 쉐이크를 반쯤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남은 쉐이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영양소는 컵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건 선수의 몸에 단 1g도 들어가지 못한 거였죠. 숫자와 현실 사이의 그 틈이 저를 서서히 옥죄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소를 몸에 넣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끼니는 하루의 유일한 위안이기도 했습니다. 낯선 나라, 엄청난 압박, 매일 반복되는 훈련. 그 속에서 따뜻하고 맛있는 한 끼는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아주는 닻이었죠. 그런데 그 닻이 사라지자 선수들의 컨디션은 영양 수치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주장 마르쿠스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우리 팀의 심장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베테랑으로 체력 관리에 가장 철저한 선수였죠. 그런데 대회 사흘 차부터 그가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파스타를 삼키면 속이 더부룩하다고 했고요. 저는 처음엔 가벼운 컨디션 난조라고 생각했습니다. 베테랑이니 알아서 회복하겠지 하고 가볍게 넘겼죠.
그게 얼마나 안일한 판단이었는지는 곧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마르쿠스가 위경련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그의 방에서 호출이 왔고 제가 복도를 달려갈 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는 침대에 웅크린 채 두 손으로 배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가 가셔 창백했고요. 며칠째 제대로 못 먹은 위장이 텅 빈 채로 경련을 일으킨 거였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아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 나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어. 뭘 먹어도 넘어가질 않아.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다. 영양 트레이너로서 이보다 더 뼈아픈 말이 있을까요? 저는 12년간 선수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계산해 왔는데 정작 그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법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르쿠스의 체중을 쟀습니다. 대회 시작 후 2.1kg이 빠져 있었습니다. 베테랑 선수에게 닷새 만에 2kg이 넘게 빠진다는 건 위험 신호였습니다. 근육량 손실, 회복력 저하, 부상 위험 증가. 제 머릿속에 경고등이 줄지어 켜졌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쟀습니다. 저울이 고장난 거였으면 했거든요. 하지만 저울은 정확했고 줄어든 건 마르쿠스의 몸이었습니다. 마르쿠스만의 문제였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날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선수들의 데이터도 점검했습니다.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평균 체중이 떨어지고 있었고 훈련 중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저녁 훈련에서 선수들의 스프린트 횟수가 줄었고 패스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제 시트의 모든 숫자가 빨간색으로 물들어갔죠. 저는 밤마다 노트북 앞에 앉아 식단을 다시 짰습니다. 보충제 조합을 바꾸고 섭취 시점을 조정하고 칼로리를 재배분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의 입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트를 짜도 선수가 그걸 먹지 못하면 0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방법론이 가장 기본적인 지점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닫고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나는 선수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는 알지만 선수가 먹고 싶게 만드는 법은 모른다. 그 둘이 이렇게까지 다른 문제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팀 분위기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어도 식당으로 향하는 선수들의 발걸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식탁에서 농담이 오가고 웃음이 터졌을 텐데 이제는 다들 말없이 깨작거리다 자리를 떴죠. 한 끼의 즐거움이 사라지자 팀 전체의 공기마저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식당 한 구석에서 제가 만든 시트가 이 침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매 끼니 확인해야 했습니다. 코칭 스태프 회의에서 감독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토마스, 선수들 컨디션이 왜 이래? 자네가 영양은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나?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들이밀 수도 그래프를 띄울 수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저는 그제야 제 목덜미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제 어깨가 그날 처음으로 움츠러들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2년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무력감이었죠. 제가 가진 모든 도구가 소용없었습니다. 장비도 보충제도 시트도. 선수들은 점점 야위어갔고 저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신념을 의심했습니다. 음식은 데이터다 라고 평생 믿어왔는데 지금 선수들에게 필요한 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먹을 수 있는 한 끼였습니다. 따뜻하고 맛있고 속이 편한 한 끼. 그런데 저는 그걸 만들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절박해졌습니다.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선수를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 안에서 우리 팀이 아닌 다른 팀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기고 있는지 누군가는 답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로요. 저는 선수촌의 다른 팀 영양 담당자 몇 명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다들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보충제로 버틴다. 선수들이 지쳐있다. 뾰족한 수가 없다. 누구도 이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팀만 빼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닷새 전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복도 끝 한국 대표팀 층으로 줄지어 올라가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들. 그리고 그걸 받아든 선수들의 멀쩡한 얼굴. 출국 전 제가 쇼맨십이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도시락 부대였죠.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가장 위험하다고 배제해온 음식, 한식. 그 앞으로 제 발로 걸어가야 한다는 게 자존심 상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의 야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다던 그 말이요. 그 한마디 앞에서 제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지키는 것, 그게 제 직업의 처음이자 끝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식의 나트륨 함량이니 발효가스니 하는 제 오래된 논리들을 잠시 머릿속 한쪽으로 밀어두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직접 확인은 해보자고 그렇게 마음먹었죠.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게 제 12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걸음이 될 줄은 그때도 여전히 몰랐자지만요. 한국 대표팀이 묶는 층의 복도는 우리 층과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우리 층을 나서기 전 마르쿠스의 방 앞을 지나쳤습니다. 문틈으로 본 그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저를 한국팀 층으로 향하게 만든 마지막 떠밀림이었습니다. 한국 대표팀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따뜻한 밤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고소하면서도 어딘가 구수한, 제가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죠. 복도 끝에는 임시로 차린 주방이 있었고 그 앞으로 도시락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요. 큰 솥에서는 밥이 익어가고 한쪽에서는 누군가 채소를 다듬고 또 한쪽에서는 도시락통에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가 빠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마치 잘 훈련된 한 팀이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저는 문득 이게 제가 비웃었던 그 도시락 부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웃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 묘한 질서와 진지함이 있었거든요. 저는 입구에서 잠시 서성였습니다. 무슨 명분으로 들어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한 남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체격에 말수가 적어 보이는 사람이었죠. 그는 한국대표팀 급식지원센터의 조리장 김도윤이었습니다. 폰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고 앞치마에는 양념 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무뚝뚝했지만 눈빛에는 사람을 함부로 밀어내지 않는 따뜻함이 있었죠. 저는 어설픈 영어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독일 대표팀 영양 트레이너인데 선수들이 식사 문제로 힘들어한다고요. 도윤은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제 설명이 길어지자 스스로도 민망해졌습니다. 어쩌면 문전박대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도윤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옆에 쌓인 도시락 하나를 집어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짧았습니다. 일단 드셔보세요. 100마디 설명보다 한번 먹어보는 게 빠르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도시락을 받아들고 한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솜은 손에 묵직했습니다. 양이 넉넉하다는 뜻이었죠. 우리 선수촌 시판의 손바닥만한 고기와는 처음부터 무게가 달랐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그 김 너머로 알록달록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칸을 나눠 담겨 있었습니다. 흰쌀밥, 빨갛게 양념된 고기볶음, 노란 계란말이, 까만 콩조림, 그리고 깍두기라는 빨간 무 조각.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본 순간 제 머릿속 경고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빨간 양념, 고춧가루, 마늘 냄새. 제가 평생 위험하다고 배제해온 그 모든 것이 한 통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손바닥에 땀이 살짝 뱄습니다. 마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선 기분이었죠. 저는 직업병처럼 성분부터 따졌습니다. 이 고기볶음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 빨간 무는 발효식이라 가스를 만들지 않을까? 머릿속으로 위험 목록을 작성하며 저는 망설이다 젓가락 대신 포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란말이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짜지 않았고 담백했습니다. 혀에 닿는 순간 솜털처럼 폭신하게 풀어지면서 안에 잘게 썬 채소가 식감을 살려줬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단순한 계란 요리인데 굽기와 간이 절묘했거든요. 너무 익히지도 덜 익히지도 않은 그 미묘한 지정. 이건 기계가 아니라 오랜 손맛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계란말이는 원래 무난한 음식이니까 하고요. 진짜 시험은 그 빨간 고기였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고기볶음을 한 점 집었습니다. 도윤은 이 고기볶음을 제육볶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돼지고기를 고추장 양념에 볶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정식이라고요. 저는 매울 거라고 각오했습니다. 위장을 자극하는 강한 자극을 예상했죠. 그런데 입에 넣은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맵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매운맛은 제가 두려워하던 공격적인 매움이 아니었습니다. 혀를 찌르고 위를 핥히는 매움이 아니라 깊고 둥근 매움이었죠. 달콤한 맛이 먼저 입안에 퍼지고 그 뒤로 은은한 매운기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양념 안에는 단맛, 짠맛, 매운맛, 그리고 마늘의 고소한 향까지 여러 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한 건 매운맛 자체가 아니라 매운맛에 대한 제 무지였다는 걸요. 제대로 만든 매운 양념은 자극이 아니라 풍미였습니다. 고기는 부드러웠고 양념은 밥과 어우러졌습니다. 짜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 입 먹고 나니 다음 한 입이 땡겼습니다. 그게 가장 충격이었습니다. 보충제 쉐이크는 한 모금 마시면 다음 모금이 두려웠는데 이건 정반대였거든요. 몸이 음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몸이 음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12년간 단 한 번도 선수의 몸이 음식을 부른다는 개념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영양소를 몸에 밀어넣는 것만 생각했지 몸이 스스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어느새 밥을 한 숟갈 떠서 고기와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흰쌀밥은 찰기가 있으면서도 고슬고슬했습니다. 고기의 양념을 부드럽게 받아주는 도화지 같은 역할이었죠. 그리고 깍두기를 곁들였습니다. 도윤이 그 빨간 무조각을 깍두기라고 알려줬거든요.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입안을 정리해줬습니다. 기름진 고기 뒤에 그 아삭한 무 한 조각이 들어가니 입안이 개운해지면서 또 밥이 땡겼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제 몸이 이 도시락을 반기고 있었던 거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도시락을 거의 다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빈 도시락통을 내려다봤습니다.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제 모든 이론에 따르면 이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컨디션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이 편안했습니다. 더부룩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 만에 처음으로 포만감과 만족감이 동시에 들었죠. 저는 빈통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을 잘못 알고 살아왔다는 자각이 천천히 명치 끝에서 올라왔거든요. 머릿속에서 한 문장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만든 음식이 아니다. 이건 설계된 음식이다. 저는 직업적 습관대로 머릿속으로 그 도시락을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해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흰쌀밥은 운동 후 빠르게 흡수되는 에너지원, 제육볶음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계란말이는 추가 단백질과 채소, 콩조림은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의 보충, 깍두기는 소화를 돕고 입맛을 살리는 발효 채소, 거기에 밥과 반찬의 비율, 짠맛과 단맛과 매운맛의 균형까지 각각의 요소가 제자리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채소, 발효식이 한 통 안에 정교하게 균형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선수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맛으로요. 저는 머릿속으로 제 시트를 떠올렸습니다. 제 시트는 분명 더 정밀했습니다.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까지 적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시트에는 치명적인 빈칸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수가 그걸 실제로 먹는지, 먹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칸. 이 도시락은 그 빈칸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밀함은 제가 앞섰을지 몰라도 완성도는 이쪽이 앞섰던 거죠. 종이 위의 100점과 선수 위장 속의 100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빈 도시락통을 손에 든 채로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도시락, 영양을 누가 설계합니까? 도윤은 작업을 멈추지 않은 채 짧게 답했습니다. 영양사가 따로 있습니다. 우림은 그저 선수들이 맛있게, 많이 먹게 만들 뿐이죠. 맛있게? 많이? 저는 그 두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제 12년 경력에서 단 한 번도 식단의 목표로 삼아본 적 없는 단어였거든요. 저는 도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맛있게 많이 먹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도윤은 그제야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도 선수 입에 안 들어가면 종이 쪼가리예요. 우리는 그 종이 쪼가리를 진짜 밥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종이 쪼가리. 그건 바로 며칠째 무력하게 빨간 숫자만 채우던 제 시트를 가리키는 말 같았거든요. 저는 늘 정확하게 부족함 없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맛있게, 많이는 비과학적인 표현이라며 멀리했죠. 그런데 지금 제 빈 도시락통이 그 두 단어가 옳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도윤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선수 한 명이 이 도시락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유경련으로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는 선수가 있어서요.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부탁이었습니다. 덕국도 아닌 그저 다른 나라 팀에게 우리 선수를 먹여달라고 청한 거였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방의 다른 사람들도 잠깐 손을 멈추고 우리 쪽을 봤죠.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절을 각오했습니다. 자기 나라 선수들 먹이기에도 빠듯할 텐데 남의 나라 선수까지 챙길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또 한 번 빗나가게 했습니다. 선수가 굶고 있다면 그건 나라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그러고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선수는 어느 나라든 선수니까요. 저는 그 짧은 말에 잠시 멍해졌습니다. 우리 편, 남의 편을 가르는 데 익숙한 승부의 세계에서 그렇게 담백하게 경계를 지우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도시락 하나를 더 받아들고 우리 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 따뜻한 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이상하게도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간 차가운 데이터와 빨간 경고등에 둘러싸여 있던 제게 그 온기는 낯설지만 위로 같은 것이었죠.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죠. 12년간 쌓아온 제 이론과 방금 제 입과 위장이 증언한 사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으니까요.
머리는 여전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다르게 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속이 든든했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날 밤 노트북을 열어 한식의 성분을 다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편견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제 편견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준비를 하면서요. 화면에는 발효채소가 장 건강에 미치는 효과, 한국식 국물 요리의 수분과 전해질 보충 기능 같은 자료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제가 위험하다고 단정했던 그 특성들이 알고 보니 운동선수의 회복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었죠. 저는 화면을 넘기며 입안이 바싹 말라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12년간 들이밀어온 그 논문들의 반대편에 이렇게 두꺼운 반론이 쌓여 있었다는 걸 그제야 본 거니까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겸손했던 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색이 그리고 다음날 만나게 될 한 사람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게 됩니다. 제가 평생 숫자로만 봐온 음식의 진짜 얼굴을 그 사람이 제 언어로 풀어 보여줄 참이었거든요. 다음날 오후 저는 다시 한국팀층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도시락을 얻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전날 도윤이 말한 영양사,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설계한 머리, 제 12년 이론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머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밤새 검색을 하면서도 답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발효식과 매운맛과 국물이 어떻게 회복식이 될 수 있는지 책만으로는 도무지 정리가 안 됐죠. 결국 직접 묻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태블릿을 들고 식단표를 점검하던 한 여성이 저를 맞았습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 한지수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당신들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한식이 회복식이 될 수 있는지. 12년간 영양을 다뤄왔지만 어제 그 도시락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같았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묻는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땐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빙긋 웃더니 제가 영양 트레이너라는 걸 알고 곧장 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회복 시점, 글리코겐. 제가 매일 쓰는 단어들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와 같은 세계의 사람이라는 걸요. 단지 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었죠. 저는 영양소까지만 봤는데 지수는 그 영양소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수는 먼저 국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식에는 국물 요리가 많죠. 트레이너님은 국물을 나트륨 덩어리로 보셨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지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90분을 뛴 선수가 잃는 게 뭡니까? 수분과 전해질이죠. 땀으로 나트륨, 칼륨이 빠져나갑니다. 그걸 다시 채워야 회복이 됩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는 수분과 전해질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선수가 거부감 없이 따뜻하게 넘길 수 있는 형태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거든요. 단순한 논리였지만 저는 그걸 한 번도 음식과 연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수들에게 전해질 음료를 따로 챙겨 먹였습니다. 그런데 한식은 그걸 국물 한 그릇에 자연스럽게 녹여놓은 거였죠. 인공적인 음료 대신 따뜻하고 맛있는 국물로요. 지수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한식은 향이 아니라 회복을 설계합니다. 국물 한 그릇에 수분과 전해질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향이 아니라 회복을 설계한다. 제가 평생 한식을 향으로만, 그것도 위험한 향으로만 봐왔다는 걸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거든요. 지수는 이어서 발효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치 같은 발효채소를 위험하다고 보셨죠? 발효식은 장내 유익균을 늘립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 흡수가 잘 되고 면역이 유지됩니다. 대회처럼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장이 가장 먼저 약해져요. 그때 발효식이 장을 지켜줍니다. 저는 어제 제가 먹은 깍두기를 떠올렸습니다. 기름진 고기 뒤에 입안을 정리해주던 그 아삭한 한 조각. 그게 단순히 맛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입맛을 돋우는 동시에 장을 지키는 두 가지 일을 한 조각이 해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동안 반찬 하나하나를 그저 곁들이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식에서는 그 작은 반찬 하나에도 다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매운맛을 짚었습니다. 매운맛은 식욕을 돋웁니다. 트레이너님, 팀의 선수들, 지금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저는 흠칫했습니다. 정확히 우리 팀의 문제였으니까요. 지수는 이어 말했습니다. 입맛 없는 선수에게 적당한 매운 양념은 침샘을 자극해서 한술 더 뜨게 만들어요. 물론 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맵기를 선수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선까지만 맞춥니다. 자극이 아니라 식욕을 여는 열쇠로 쓰는 거예요.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위험 요소라고 차단한 그 매운맛을
한식은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수는 평창에서 외국 선수들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한식도 알려줬습니다. 잔치국수, 비빔밥, 잡채, 김밥. 저는 그 이름들을 받아 적으며 하나하나 머릿속으로 분석했습니다. 잔치국수는 따뜻한 국물에 면을 넣은 음식이니 수분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비빔밥은 밥에 여러 채소와 고기, 계란을 넣고 비벼 먹으니 한 그릇에 균형 잡힌 한 끼. 잡채는 당면과 채소와 고기. 김밥은 들고 다니며 먹기 좋은 간편식. 신기하게도 외국 선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 하나같이 회복식으로도 완벽한 구성이었습니다. 맛으로 끌리는 음식이 알고 보면 몸에도 가장 좋은 음식. 그게 우연일 리 없었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단점이라고 표에 적어온 한식의 모든 특성이 사실은 다 이유가 있는 설계였던 거죠. 나트륨이 높은 국물은 전해질 보충, 발효채소는 장 건강, 매운 양념은 식욕 자극. 저는 음식을 성분표의 숫자로만 봤고 한식은 그 성분 하나하나를 사람의 회복에 정확히 맞춰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배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음식이 된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충격에 빠진 걸 본 지수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선수가 한 끼라도 더 잘 먹고 한 경기라도 더 잘 뛰게 하는 것.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담담한 말 앞에서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가 평생 거창한 이론으로 포장해온 일을 지수는 그렇게 단순하고 진솔하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급식 지원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끝까지 파고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검색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저는 의자에 등을 깊이 파묻은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채운 자료들은 제 예상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촌 식당 이야기였습니다. 그 식당은 24시간 운영됐습니다. 메뉴는 무려 420여 종. 하루에 제공된 식사가 7,000인분. 조리사만 180여 명이 상주했고요. 저는 그 숫자를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거헌 120종이라니. 제가 평생 짜온 식단표에는 많아야 수십 가지 메뉴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선수촌 식당에 420종이라니. 차원이 다른 규모였죠. 처음엔 그저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그러다 문득 양으로 밀어붙인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메뉴가 많으면 그중 하나는 입에 맞겠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자료를 더 읽으니 그 420종이 단순히 많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양 요리, 아시아 음식, 한식은 물론 종교적 이유로 특정 음식만 먹는 선수를 위한 할랄 음식, 밀가루를 못 먹는 선수를 위한 글루텐 프리 음식까지 세계 각국 선수들의 몸과 신념을 전부 고려한 식단이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자기 몸에 맞는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요. 같은 올림픽이라도 어떤 대회의 선수촌은 메뉴가 20종에서 30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평창의 420종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차이였죠. 같은 무대인데 선수를 먹이는 마음의 크기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2026년 밀라노 대회 때 선수촌 식당 메뉴가 20종에서 30종에 불과하자 한국 선수들이 8년 전 평창을 그리워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한 선수는 평창 땐 외국 선수들이 식당에 계속 와서 배를 두드리며 맛있다고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문장 앞에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평창 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열린 결산 기자회견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바흐가 이렇게 말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선수촌과 덩기시설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실제로 그 대회 기간 선수촌 식당에는 단 한 건의 음식 불만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줄을 읽고 한동안 숨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죠. 화면의 글자들이 잠깐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천 명의 선수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입맛도 종교도 식습관도 제각각이죠. 그런 사람들을 한 식당에서 먹이는데 불만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영양 트레이너인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선수 23명을 먹이면서도 매일 불만을 들었습니다. 이 쉐이크는 맛없다. 이 메뉴는 또 나왔냐. 속이 안 좋다. 23명도 만족시키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을 먹이고 불만이 0건이라니. 저는 그게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는 걸 영양을 다뤄본 사람이라 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그건 메뉴 몇 개 잘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수 한 명 한 명의 입맛과 컨디션을 끝까지 들여다본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숫자였죠. 저는 그제야 제 12년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커잽 20종이라는 숫자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한 줄이었습니다. 불만족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저는 노트북을 덮지도 못한 채
한참을 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평창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그 뒤로도 대형 국제대회마다 자국 셰프를 파견했습니다. 2021년 도쿄, 2024년 파리, 그리고 2026년 밀라노까지. 대회마다 14명에서 36명의 셰프를 보냈고 쌀과 김치, 양념을 톤 단위로 공수했습니다. 한 대회 급식 지원에 수십억 원의 예산과 수십 명의 인력이 매번 투입됐죠. 몇 끼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도시락이 선수들의 손으로 정확히 전달됐습니다. 파리 대회 때는 셰프들이 차로 1시간 반 거리를 오가며 하루 2번씩 도시락을 배달했다고 합니다. 식재료가 변질될까봐 육류와 채소는 현지에서 조달하고 쌀과 김치와 양념은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왔고요. 갖은 이동으로 도시락을 먹기 힘든 선수에게는 주먹밥 같은 간편식을, 기력이 떨어진 선수에게는 보온병에 죽을 담아 건넸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디테일 하나하나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수의 상황에 따라 음식의 형태까지 바꿔가며 챙긴 거였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 모든 기록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처음엔 작은 숫자에 놀랐고 그 다음엔 더 큰 숫자에 압도됐고 마지막엔 그 숫자들이 매 대회마다 반복됐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자랑한 건 한 끼의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선수도 끼니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끈질기고 일관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번 잘한 게 아니라 대회마다 매번 그렇게 했다는 게 진짜였죠. 저는 제 노트북 안의 시트를 다시 열었습니다. 빨갛게 물든 숫자들, 그리고 그 옆에 제 머릿속에 새겨진 평창의 데이터를 나란히 놓아봤습니다. 제 시트는 정밀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했죠. 한쪽은 23명을 위한 차가운 표, 한쪽은 수천 명을 품은 따뜻한 시스템. 저는 그 둘을 한참 번갈아 보다 결국 입을 열어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12년간 그램을 셌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선수의 마음까지 끼니에 담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2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 신념이 그 밤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패배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가 뚫리는 시원하면서도 서글픈 감정이었죠. 저는 음식을 숫자로만 봐왔던 겁니다. 정작 그 음식을 먹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입맛과 마음과 위장을 보지 못한 채로요. 창밖은 어느새 깜깜했습니다. 저는 불 꺼진 방에 홀로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가슴이 묵직하면서도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코칭 스태프에게 정식으로 부탁하자고. 우리 선수들을 위해 자존심이 아니라 도움을 청하자고요. 그게 진짜 영양 트레이너가 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제 12년을 처음부터 되감아 봤습니다. 제가 거절했던 선수의 한식당 부탁, 제가 비웃었던 노장 코치의 말, 학회에서 제가 유축했던 발표자의 질문, 먹어본 적은 있느냐던 그 질문, 그 모든 순간들이 한 줄로 이어지며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너는 표만 봤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자부심이 와르르 무너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아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후련함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놓치고 있던 마지막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거든요. 영양학의 끝은 정밀한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사람의 몸으로 온전히 들어가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 한국의 도시락이 제게 가르쳐 준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코칭 스태프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도 데이터 시트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빈손이었죠. 평생 데이터로 무장하고 회의실에 들어섰던 제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료 없이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가 저를 지켜준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숫자 뒤에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으로 제 잘못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감독과 코치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면에 그래프부터 띄었을 저였죠. 하지만 그날은 손을 모은 채 잠시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골랐거든요. 그러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을 살릴 답이 제 노트북 안에 없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12년간 데이터만 외치던 사람이 한식에 손을 내민다니 다들 놀랐겠죠. 한 코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자네가 늘 위험하다던 그 한식 말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라고 답했죠. 하지만 감독은 길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선수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해.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짧은 허락이 어찌나 고맙던지 회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저는 곧장 한국팀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윤과 지수에게 정식으로 부탁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도시락을 며칠만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거절을 반쯤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자기 선수들로 빠듯할 테니까요. 그런데 지수가 도윤을 바라봤고 도윤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몇 끼는 어렵지만 하루 한 끼는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 식단에서 양을 조금씩 덜어내면 됩니다. 지수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독일 선수분들 입맛에 맞게 너무 맵지 않게 조절해서 만들게요. 처음 드시는 분들이니까요. 저는 그 세심함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받는 사람의 입맛까지 헤아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기 선수들 몫을 덜어서까지 남의 나라 선수를 챙기겠다니. 제가 평생 살아온 승부의 세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정도였죠. 도윤은 그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전에 했던 그 말을 되풀이했죠. 선수는 어느 나라든 선수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마다 한국팀 주방을 찾았습니다. 잠을 줄여서라도 그 시간에 가고 싶었습니다. 도시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도시락을 받으러 간 거였지만 어느새 저는 그 주방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이터로는 절대 보이지 않던 것들을 봤습니다. 새벽 4시 도시락이 선수들에게 배달되려면 그 시간엔 이미 주방에 불이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도윤과 셰프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새벽에 묵묵히 밥을 안 치고 있었습니다. 큰 솥에 쌀을 씻어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볶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그 시간에 그들은 마치 선수가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정성을 쏟았습니다. 밥알 하나가 설익지 않았는지 맛을 보고 국 간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하고 반찬을 도시락 칸에 담을 때도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마치 가족의 끼니를 차리는 어머니의 손길 같았죠.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이 자욱하게 차오른 주방 안에서 셰프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거운 솥을 옮기느라 끙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끓는 국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화려한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임시로 차린 좁고 더운 주방이었죠. 최신 장비도 없었습니다. 큰 솥, 도마, 칼, 그리고 사람의 손.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주방에서 만들어진 도시락이 제 첨단 장비와 정교한 시트가 못 해낸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첨단과 정밀이 이 새벽의 땀과 손길 앞에서 초라해 보였거든요. 한 번은 제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도윤은 국을 젓던 손을 멈추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선수가 도시락 비우고 빈 통을 돌려줄 때 그 통이 깨끗하게 비어 있으면요. 그날 하루가 다 보상돼요. 선수가 한 그릇 더 비우면 그게 내 금메달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금메달. 도윤에게 금메달은 시상대 위가 아니라 깨끗하게 비워진 도시락통이었던 겁니다. 저는 12년간 선수의 기록과 순위를 제 성과로 삼았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면 제 식단이 옳았다 자랑했고 지면 다른 변수 탓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시상대도 승패도 아닌 그저 선수가 한 입 더 먹는 것을 자기 성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결이 저와는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선수를 결과로 봤고 도윤은 선수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저는 숫자를 채우려 했고 도윤은 사람을 채우려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바라보는 곳이 그렇게 달랐던 거죠. 그렇게 한국팀 도시락이 우리 선수들에게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제 데이터 시트보다 먼저 선수들의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마르쿠스였습니다. 미경련으로 쓰러졌던, 배가 고픈데 먹을 수가 없다던 우리 주장. 첫 도시락을 받은 날 그는 반신반의하며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지켜봤습니다. 제발 한 술이라도 넘기기를 속으로 빌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는 게 느껴졌죠. 마르쿠스가 밥 한 술을 떠서 고기와 함께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가 두 술째를 떴습니다. 세 술째를 떴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못 넘기던 사람이 허겁지겁 도시락을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다른 선수들도 자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라커룸에 한동안 사라졌던 음식 씹는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술을 넘긴 뒤 마르쿠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옅은 물기가 비쳤습니다. 토마스, 나 오늘 처음으로 배가 든든해.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코끝이 시큰해지는 걸 참아야 했습니다.
저는 얼른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베테랑인 그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가슴은 이미 뜨겁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12년간 수많은 데이터를 봐왔지만 그 어떤 완벽한 수치도 이 한마디만큼 저를 울린 적은 없었습니다.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아. 영양 트레이너에게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있을까요? 저는 그제야 도윤이 말한 금메달의 의미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시상대의 메달은 며칠이면 잊히지만 한 선수를 다시 일으켜 세운 한 끼는 그 선수의 평생에 남는 거였으니까요. 마르쿠스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을 먹기 시작한 선수들의 컨디션이 며칠 만에 눈에 띄게 돌아왔습니다. 빠졌던 체중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훈련 중 스프린트 횟수가 늘었습니다. 무엇보다 식당으로 향하는 선수들의 발걸음에 다시 힘이 실렸습니다. 식탁에서 농담과 웃음이 돌아왔고요. 가라앉았던 팀의 공기가 따뜻한 밥 한 끼로 다시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선수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엄마, 여기 밥이 진짜 맛있어졌어 하면서요. 또 어떤 선수는 도시락통을 받자마자 냄새부터 맡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식탁 앞에서 한숨만 쉬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선수들의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체중이 돌아오고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단백질 섭취량이 정상으로 올라오는 수치를 보며 안도했죠. 하지만 이번엔 그 숫자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그저 따뜻한 도시락이 만들어낸 변화를 뒤늦게 확인해주는 증인일 뿐이었습니다. 12년간 제가 가장 앞세웠던 데이터가 처음으로 음식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서가 옳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먼저고 음식이 그 다음이고 숫자는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서를 12년 동안 거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어느 저녁 저는 한국팀 주방 앞에서 도시락을 정리하는 도윤과 지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묵묵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일을 자랑하지도 생색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끼니를 준비할 뿐이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평생 처음으로 음식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음식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양소를 계산하고 위험을 차단하고 식단을 통제하는 사람. 하지만 이 새벽 주방 앞에서 저는 음식이 사람을 살린다는 단순한 진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12년 만에 처음 본 거였죠. 제가 그동안 우월하다고 믿었던 데이터는 사실 사람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숫자도 그 끝에 선수의 따뜻한 한 끼가 없으면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도윤이 처음 했던 그 말이 며칠이 지나서야 제 가슴에 완전히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빨간 숫자를 들여다보거나 식단표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고 그 위에 제목 하나를 적었습니다. 회복의 진짜 조건. 12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숫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문장을 적는 제 손은 이상하게도 떨리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답을 드디어 손에 쥔 사람처럼요. 저는 그날 밤늦게까지 한국팀 주방에서 본 모든 것을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4시의 불빛, 땀 맺힌 이마, 깨끗하게 비워진 도시락통, 그리고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다던 마르쿠스의 떨리던 목소리까지. 그건 제가 12년간 쌓아온 그 어떤 데이터보다 소중한 기록이었습니다. 대회는 끝났습니다. 우리 팀의 성적이 어땠는지는 사실 이 이야기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너졌던 선수들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 그리고 그 끼니의 끝에서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니까요. 대회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독일로 돌아와 그날 밤 시작했던 보고서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여전히 회복의 진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제가 12년간 써온 그 어떤 문서와도 달랐습니다. 거기엔 칼로리 계산표도 단백질 그래프도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컨디션 회복의 핵심은 화려한 메뉴 수가 아니라 선수 몸을 향한 설계와 정성이다. 영양소는 선수의 입에 들어갈 때 비로소 영양소가 된다. 그 마지막 한 걸음을 책임지는 것이 진짜 영양학이다. 저는 그 문장들을 쓰면서 1년 전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한식을 위험하다며 표 몇 장으로 재단하던 저. 한국이 셰프를 수십 명 데려온다는 소식에 쇼맨십이라 코웃음 치던 저. 그때의 저에게 지금의 제가 쓴 보고서를 보여준다면 아마 믿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할 수 있더군요. 직접 먹어보고, 직접 보고, 직접 마음이 움직이면요. 보고서를 구단에 제출했을 때 반응은 제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처음엔 데이터 신봉자였던 제가 이런 글을 썼다는데 다들 놀랐죠. 하지만 보고서를 읽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제가 정리해낸 거였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여러 구단이 한국식 급식 지원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의 입맛을 고려한 따뜻한 식사, 회복을 설계한 메뉴,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챙기는 시스템. 제가 평생 비효율이라며 비웃었던 그 방식이 이제는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구단은 어린 선수들을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직접 짓는 주방을 새로 꾸렸습니다. 또 어떤 구단은 선수들의 입맛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메뉴에 반영하기 시작했고요. 작은 변화였지만 방향이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던 독일 축구가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강연에 자주 불려다녔습니다. 한 영양학회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12년간 음식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도시락 하나가 그 믿음을 통째로 무너뜨렸습니다. 홍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메뉴 420종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건 그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을 먹이고도 불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그건 음식 솜씨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명의 선수도 끼니 때문에 무너지게 두지 않겠다는 그 끈질긴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한 번 잘한 게 아니라 대회마다 매번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진짜 실력은 한 번의 화려함이 아니라 변함없는 꾸준함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청중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트에 무언가를 받아 적었고요. 한식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그 학자들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 트레이너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선수 한 명의 밥 한 끼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더군요. 그 젊은 트레이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또 다른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대표팀 급식지원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에 그가 여전히 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번엔 도움을 청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팀은 이번 대회를 위해 제대로 된 식단을 미리 준비해 갔으니까요. 1년 전 한국에게 배운 것을 이번엔 우리 손으로 적용한 거였습니다. 제가 한국팀 주방을 찾은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한 사람에게 꼭 전할 게 있었거든요. 도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이 앞치마에 양념을 묻힌 채 묵묵히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죠. 그 변함없는 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안도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가 옅게 웃었습니다. 그 옆에는 지수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년 전과 다름없이 새 대회에 새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툰 독일어로 그리고 더듬거리는 한국어 인사를 곁들여 적은 짧은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손을 닦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년을 고민해서 고른 제 진심을 가장 짧게 담은 문장이었죠. 당신들은 음식을 만든 게 아니라 선수를 지킨 겁니다. 도윤은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평소에 그 무뚝뚝한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를 든 손으로 제 어깨를 한번 툭 쳤을 뿐이죠. 그 한 번의 손길에 1년 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존경한다는 말도.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통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요는 다시 도시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1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새벽마다 밥을 안 치고 선수의 빈 도시락통을 금메달로 여기는 사람. 한국이 대회마다 묵묵히 이어온 그 정성의 한가운데 그가 서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은 흔히 가장 빠른 기술, 가장 화려한 시설을 가진 나라를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두 눈으로 본 진짜 강함은 선수 한 명이 굶지 않도록 새벽부터 밥을 짓는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나라. 한 끼의 밥에 그 나라의 품격이 다 담겨 있다는 걸 저는 그 도시락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게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 선수를 맡을 때마다 제 노트북 가장 앞에 둔 그 보고서의 첫 문장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도윤의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선수는 어느 나라든 선수다. 북경도 승부도 넘어서는 그 따뜻함이 제 남은 인생의 영양학을 바꿔놓았습니다. 한 그릇의 밥이 사람을 살린다는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제게 가르쳐준 건 화려한 강연도 두꺼운 논문도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